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과서 1장의 후반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아마 상당히 새로운 개념을 많이 접해서 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얘기를 잠깐 리뷰를 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기본 통신이란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통신이란 개념을 약간 설명을 하면서요. 어제 나온 얘기를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이동이다. 정보의 이동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 이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이동도 있습니다. 공간 이동도요. 그런데 이제 정보의 이동 중에서 시간 이동은 보통 이제 통신의 범주에 넣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정보를 저장한다, 저장했다, 나중에 본다,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우리가 보통 통신 얘기하면은 정보의 공간 이동을 의미를 하죠. 요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통신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장소가 있는데, 이제 두 개의 다른 공간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제 이 A하고 B는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기계일 수도 있죠. 그렇죠? 기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보통 이제 음성으로 통신하니까 사람인 경우는 이제 음성 통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통신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계하고 기계 사이, 컴퓨터하고 컴퓨터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튼, 정보가 있으면 정보가 이렇게 한 장소에서 이렇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는 통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보의 출발지가 되고 이쪽이 도착지다 라고 하면은 정보는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보라는 것이 A에서 B로 간다 라고 하면은요, 일단 요거를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정보가 그러면 뭐냐? 정보는 이제 어제 시간에 정의를 했습니다만은, 정보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사실이나 뭐 이게 팩트죠. 그렇죠? 뭐 측정된 데이터 이런 거 이제 다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사람이 그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려면 일단 표현이라는 수단을 거쳐야 돼요. 표현 수단. 정보가 표현돼야 돼요. 정보가 표현돼야 되는데, 정보를 표현한다는 이야기는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해요? 음성 혹은 이제 음향 이런 걸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음성이나 음향, 뭐 소리죠. 그렇죠? 소리. 이런 걸로 이제 정보가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정보를. 그렇죠? 그림으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건 이제 뭐 정지화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정지화상.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 있죠. 그렇죠? 동영상.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호라든지, 뭐 이걸 이제 텍스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라는 것도 이제 정보의 표현, 수단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표현하는 이 방법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일단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 어떤 형태의 표현 형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을 A서부터 B로 보낸다라고 하면은요, 그 정보라는 것은 음성이나 음향이나 소리로 표현되든지, 아니면 그림이나 뭐 정지화상으로 표현되든지, 동영상으로 표현되든지, 뭐 문자나 기호나 텍스트로 표현되든지, 아니면 멀티미디어라는 이야기는 이 앞에 나온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네 가지가 소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믹스한 형태,
정보 표현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멀티미디어라고 부르죠. 그렇죠? 멀티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신을 분류할 적에 음성통신, 뭐 화상통신, 그 다음에 동영상통신, 비디오 통신, 그 다음에 뭐 텍스트 통신, 멀티미디어 통신, 이렇게 통신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이제 이런 통신의 구별 방법은 결국은 정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통신을 구분한 예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정보는 표현되고요. 이 표현된 정보가 A로부터 B로 가야 됩니다. B로 가야 되는데 정보가 이제 A로부터 B로 가려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표현되면은 보통 이제 음성이나 음향, 소리 같은 것은 본래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날로그 형태죠. 그렇죠? 아날로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정지화상이나 동영상 같은 것도 본래 아날로그 형태입니다. 이거 아날로그 형태고요. 이거 아날로그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자나 기호 텍스트 같은 것은 본래 어떻게 해요? 본래 이거 자체가 디지털 형태입니다. 그렇죠? 디지털 형태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면 보통 이제 멀티미디어가 되는데 이 멀티미디어는 대체로 이제 디지털 형태를 띄우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정보를 이동하는 것이 통신인데 자 그럼 정보가 어떻게 이동되느냐 이 정보의 출발지를요 보통 소스 그 다음에 도착하는 이 지점을 싱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이제 소스를 출발해서 이제 싱크까지 정보가 가는 거죠. 그렇죠? 정보가 가는데 우리가 이 A하고 B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요. 굉장히 가까울 적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그죠?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A하고 B가 가까우면 바로 들을 수가 있죠. 그렇죠?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바로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거리가 멀면은 결국은 우리가, 전기나 혹은, 빛 같은, 정보를 이제 전기나 빛으로 표현해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기나 빛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신호라고 부르죠. 그렇죠? 신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멀리 전송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내용물은 정보입니다만은 물리적인 형태는 우리가 신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신호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신호라는 게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형태도 신호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형태의 신호도 있고,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라는 것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디지털은 이런 형태가 되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신호나 이제 빛 신호, 전기 신호는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도 있고, 이게 디지털 형태의 신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를 전송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신호로 바꿨을 적에 이렇게 아날로그 형태이거나 아니면 디지털 형태이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디지털 형태를 최근에 와서는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전송 구간에서 여전히 이제 아날로그가 사용되는데 우리가 어제 주파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대역폭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특히 대역폭이란 요 개념이 통신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주파수 스펙트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튼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원격지에 뭔가 전송을 하려고 할 적에는 여기에 사용되는 이런 게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 아날로그 신호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요? 그 특성을 아날로그 신호의 특성을 결정지을 적에는 이제 진폭이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위상이 있죠. 그 위상 이게 페이스라고 부르죠, 그렇죠? 페이스. 어제 이런 얘기도 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파수란 이야기는 결국은 1초에 이런 신호가 몇 번 나타나냐 하는 게 이제 주파수죠. 그렇죠? 그래서 100번 나타나면 100Hz, 그 다음에 1000번 나타나면 1000H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주파수를 이렇게 쭉 늘어놓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파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주파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요, 이제 대역폭이란 얘기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게, 사람의 목소리를 전송하려고 할 적에 이런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표현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사람의 목소리의 주파수는 300Hz에서 3300Hz 정도가 돼요. 요 사이에 이제 사람 목소리가 모여 있는데 이 경우에 이게 이제 가장 낮은 주파수고 이게 가장 높은 주파수죠. 그래서 이 가장 높은 주파수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를 뺀 값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역폭이다라고 불러요. 대역폭.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사람의 음성을 전송할 적에 사용하는 신호의 주파수이기 때문에 음성 대역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신호, 그 다음에 뭐 진폭, 주파수, 위상,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주파수 스펙트럼, 대역폭, 이런 얘기를 쭉 어제 말씀을 드렸죠. 좀 정리가 되셨나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중요한 개념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얘기할 뭐 2장, 뭐 3장에서 또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제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얘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으로 본 슬라이드가요. 요 2장이죠. 그렇죠? 2장인데 여기 보면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이 설명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주파수, 사실은 이제 가장 낮은 주파수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게 사람이요, 이제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그걸 가청 주파수라고 부르거든요. 가청 주파수라고 부르는데 이 가청 주파수는요 20Hz에서 2만 Hz까지입니다. 우리가 초음파라고 부르는 것은요 주파수가 2만 Hz를 넘어서요 사실 물리적으로 소리가 존재합니다만은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초음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초음파라는 것은 사실은 소리는 있습니다만은 사람 귀로는 듣지 못하는 거죠. 왜? 사람 귀는 들을 수 있는 범위가 20Hz에서 2만 Hz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청 주파수 대역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죠. 가시광선. 가청은 들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가시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시광선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눈으로 모든 빛이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빛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무지개 색깔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강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적외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자외선 이런 게 있죠. 적외선이라는 것은 빨간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빨간색보다 주파수가 더 낮은 쪽.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또. 그 다음에 자외선이 있죠. 보라색보다 오른쪽 편. 그러니까 보라색보다 주파수가 더 높은 빛. 이거 존재합니다만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주파수 대역을 우리는 가시광선 대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자외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외선이란 말은요. 자는 보라색이죠. 그렇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선, 그런 의미고요. 적외선은 어떻게 해요?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선, 라이트 웨이브라는 얘기죠. 광선.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는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명확해지죠. 그렇죠? 이제 그 위에 있는 뭐 엑스레이라든지 그다음에 감마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주선 같은 게 있죠. 코스믹 레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파 스펙트럼이 쭉 있으면은요, 우리 귀에 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이제 비교적 주파수가 낮은 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보다 높은 쪽이 이제, 이 가청 주파수 범위를 벗어나는 이제 초음파가 있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주로 통신에 이용하는 RF라고 부르는데요. 라디오 프리퀀시가 존재합니다. 라디오 프리퀀시가. 라디오 프리퀀시 중에서 높은 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음식물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있죠. 그렇죠? 왜 그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냐?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이 음식물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넣어가지고 데피잖아요. 그러면은 그 데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이크로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가요. 음식물을 데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해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죠. 그렇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에요. 좀 이게 우리 실생활하고 이제 그 관련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이 주파수 스펙트럼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요, 대역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떤 주파수 스펙트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아까 가청 주파수라면은 2만 헤르츠에서 아래쪽으로는 20헤르츠였는데 2만 헤르츠에서 20헤르츠를 뺀 것이 어떻게 해요? 가청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든 이제 전화의 경우에 음성 대역이라는 얘기는요. 3300헤르츠에서 300헤르츠를 뺀 것이 음성 대역 폭이 되는데요. 그게 3000헤르츠죠. 그래서 대역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 대역폭을 넓은 걸 확보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빠른 통신 속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속도로 통신한다라고 가정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동시에 통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신 기술의 발전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하면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통신 기술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요, 그러니까 라디오 프리퀀시,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점점 높은 주파수,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빛이 되면은요, 빛이 되면은 사실은 적당히 붙이는 이름이 없어서 그냥 빛은 빛이라고 부르는데 주파수로 따지면은요, 훨씬 높은 주파수죠. 그렇죠? 기가, 테라, 그 이상의 주파수들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에서 빛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옵티컬 통신, 빛을 이용하면요, 훨씬 더 높은 통신 속도를 얻을 수가 있죠. 왜? 빛은요, 빛의 대역은 훨씬 어떻게 해요? 대역폭이 넓어요. 넓어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통신 기술의 발전을 보면은 예전에는요, 주파수가 낮은 것들을 이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방송에서도요, AM 주파수를 사용했죠. AM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FM을 사용하는데 AM보다는 어떻게 해요? FM이 어떻게 해요? 훨씬 통신 속도가 빠르고 음질이 좋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통신 기술은 점점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하다가 점점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할수록 더 넓은 대역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넓은 대역폭을 얻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더 높은 통신 속도를 얻거나 더 많은 사람이 같은 통신 속도일 경우에 동시에 더 많이 통화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통신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제 세상 만사에 물가가 오르기만 하죠. 그렇죠? 오르기만 하는데 사실 이제 착한 거는 통신 요금입니다. 통신 요금이에요. 통신 요금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싸지고 있죠. 그렇죠? 싸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넓은 대역폭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통신 비용은 어떻게 해요? 줄게 되죠. 그렇죠? 다른 물가는 많이 오르죠. 그러죠? 다른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오로지 통신 비용은 점점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전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에 살고 있는 뭐 친척하고 한번 통화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신요금이 너무 비싸서, 통신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비용 때문에.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아무 부담 없이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그냥 통화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거는 다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복습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지난주 얘기한 거 여러분이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에 이제 부호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음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데이터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멀리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호로 바꿔서, 전기 신호 혹은 빛 신호로 바꿔서 전송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본래의 정보를 어떻게 해요? 전송 매체에서 전송 가능한 신호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부호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꿔서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호를 그대로 어떻게 인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어떻게 해요? 복호화해서요. 변환된 신호를, 그러니까 신호를 다시 어떻게 해요? 정보의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복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신에서는 부호화, 복호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통신 기기를 우리는 신호 변환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 변환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렇죠? 모뎀, 코덱, 뭐 PCM, 전화기, 방송 장비, 뭐 DSU, CSU 이런 것들 전부 다 부호화, 복호화를 담당하는 장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부호화를 하는 경우의 수가요, 4가지가 있어요. 부호화를 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래에 제가 칠판을 써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부호화의 경우의 수가 4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떻게 4가지가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쓰던 게 이게 잘 나오는 건데 내가 이걸 여기다 놔야죠. 이거 빨간색도 안 나오나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노란색은 아마 잘 나올 겁니다. 그래요? 네. 체크하실 때는 노란색 쓰시면 예. 자, 제가 좀 전에 부호화를 하는데 4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4가지인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호화를 하는데 4가지 부호화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본래 정보라는 것은 2가지 형태가 가능하죠. 그렇죠. 정보 형태가 아날로그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인 게 있습니다. 정보 형태가.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음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영상, 뭐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이게 이 화상 이런 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본래는 아날로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래 디지털인 것이 이제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라는 것은 뭐 문자라든지 뭐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정보가 지금 아날로그로 표현된 경우가 있고 디지털로 표현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호할 적에는요, 이 아날로그를 어떻게 해요? 아날로그로 부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로 부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도 마찬가지인데, 디지털도 아날로그로 부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로 부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 이렇게 네 개의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요 네 개의 경우를 이제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그 네 개의 경우 중에서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디지털 부호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본래 디지털 신호를,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경우죠. 그렇죠? 여기 지금 디지털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죠? 디지털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디지털 신호로 바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디지털 부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신호 변환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신호 변환기가 DSU나 CSU 같은 장비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디지털 모니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신호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이런 게 있구나. 모양이,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라는 게요, 형태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는데, 여러분은 뭐 이거 다 이해하실 생각을 하시면 너무 어렵고요. 아무튼 디지털 신호라는 것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본래 아날로그인데 디지털로 바꿔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아날로그로. 예를 들면은요, 여기에 예전에 보던 이제 우리 VHS 테이프이죠. 그렇죠? 테이프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DVD나 뭐 CD에 이렇게 담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본래 정보는 아날로그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디지털로 바꾼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코덱이라는 게 사용됩니다. 그렇죠? 코덱.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랜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 인터넷 전화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음성은 아날로그죠. 그렇죠? 사람의 음성 신호를, 우리가 이제 랜을 통해서,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디지털 신호가 되죠. 그렇죠? 디지털 신호가.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부호화예요. 그 실제 통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요. 펄스 코드 변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펄스 코드 변조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제 통신을 전공을 하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이걸 배우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일단 뭐 이런 용어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PCM, Pulse Code Modulation. 그래서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래 나와 있는 이 신호가요. 이 신호가 뭡니까?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죠. 그렇죠? 이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걸 이제 디지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디지털로 바꿔야 돼요. 일제로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맨 처음에 거치는 과정을 우리는 퀀타이징 한다. 양자화한다라고 불러요. 양자화한다. 그러니까 이런 아날로그 신호가 갖고 있는 진폭이 얼마냐 하는 걸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양자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과정은 이제 PAM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PAM은, 펄스인데, 앰플리튜드를 갖고 있는 펄스예요. 그죠? 앰플리튜드를 갖고 있는 펄스. 그거를,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래가지고, 이제 PAM 그러는데, 이거
펄스는 펄스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펄스는 펄스인데요. 펄스는 펄스인데 어떻게 해요? 본래 이제 제가 빨간 걸로 그렸습니다만은 본래 아날로그 빨간 모양은 없어진 펄스죠,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진폭이 1이고 여기도 1이고 이건 7인가요? 7이고 뭐 0이고 이건 뭐 5고 이런 식으로 요 펄스의 진폭을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진수로. 그런 다음에 실제 이제 펄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진폭이 작은 펄스가 0이고 큰 펄스가 1이고 이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펄스는 펄스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크기의 펄스가 있는 거죠. 여기는요. 여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펄스의 크기가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1이냐? 작은 거 0, 큰 거 1. 두 가지 정도밖에 없죠.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PCM입니다. PCM이요. 앞에서 코덱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코덱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작업을 거쳐서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리기를 통신하는 데 있어서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 쪽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통신의 품질을 높게 유지하는 데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를 통해서 보안성을 높이는 데도 유리하고 또 한 가지 가격도 유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굳이 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무엇하러 부호하느냐? 이건 이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은 디지털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본래 통신은 이제 음성 위주의 통신으로 출발을 해서요, 사람의 음성을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가 쫙 깔려 있죠, 그렇죠?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고 싶은데 이 디지털 신호를 본래 전화망, 아날로그 망에다가 흘려보내면요, 이게 제대로 전송이 안 됩니다. 왜?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돈만 있으면, 비용만 충분히 있으면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요, 디지털 망을 깔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정답이에요.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디지털 전송 수요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어떻게 해요? 별도로 망을 깔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아날로그 망을 이용을 해서 전송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뭐 처음에 PC 통신을 시작할 적에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PC 통신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모뎀이 있어야지만 통신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전화망에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뎀을 써서 뭘로 바꿨어요? 아날로그 신호로 바꿨어요. 왜? 아날로그 신호는 아날로그 망에 전송하기에 적합하죠. 디지털 신호 그대로는 전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 신호를 모뎀에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그 경우에 모뎀이 어떻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느냐 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이 진폭 편의 변조라고 부르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이런 아날로그 신호는요, 이 아날로그 신호를 특징 지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진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주파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상이 있죠. 위상. 그래서 이 진폭, 주파수, 위상이라는 특징을 이 사인웨이브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정보를 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폭에다 정보를 실으면 그게 진폭 편의 변조가 되고요. 주파수에다가 정보를 실으면 주파수 편의 변조가 되고, 세 번째 위상에다가 정보를 실으면 그것이 위상 편의 변조가 됩니다. 첫 번째가 진폭 편의 변조고요. 신호의 진폭을 변화를 주어서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진폭이 큰 쪽을 예를 들면 1, 진폭이 작은 거를 제로라고 두 개의 진폭을 정의를 하죠. 그래서 1이면 뭐 큰 진폭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제로면 작은 크기의 진폭을 내보내고, 이렇게 진폭에다가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방법이 진폭 편의 변조입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 변조가 있는데요. 뭐 개념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진폭 편의 변조를 할 적에는요, 나머지 두 개의 특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폭을 변화 줄 적에는 주파수나 위상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파수 편의 변조에서는 진폭하고요, 위상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주파수를요, 높은 주파수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낮은 주파수 하나를 정의한 다음에요, 여기다 예를 들면 뭐 1, 여기다가 제로라고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해서, 자, 1이 나오면 높은 주파수를, 제로가 나오면 낮은 주파수를 내보내서 1, 제로를 보내는 방법이 주파수 편의 변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상 편의 변조도 뭐 개념은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사인 웨이브가 하나 있죠. 그렇죠? 사인 웨이브가 있으면은요,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요, 요런 그림은 앞에 그림보다 어떻게 위상이 90도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런 그림은 위상이 본래의 주파수에 비해서요, 신호에 비해서 180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위상이 변하지 않은 거를 예를 들면 1,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나는 것을 제로라고 약속을 해서요, 위상에다가 변화를 준 것이 이제 위상 편의 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러니까 진폭 편의 변조,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 변조, 위상 편의 변조가 생겨나고요. 그 중에 이제 진폭 편의 변조하고 그 다음에 위상 편의 변조를 결합한 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 구상 진폭 변조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발명됨으로써 우리는 통신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앞에 설명한 이제 진폭, 이게 빨간 쪽이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주파수 어떻게 해요? 이 파란 게 높은 쪽, 이게 빨간 게 낮은 쪽, 그 다음에 위상 편의 변조, 요게 이제 정상 위상, 그 다음에 요게 180도 차이가 나는 위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상 진폭 변조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요 빨간 거는 진폭이 그러니까 종류가 네 가지 있죠. 그렇죠? 이게 빨간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색깔, 이렇게 색깔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가요, 각각 어떻게 해요? 위상도 다르고, 진폭도 다릅니다. 그렇죠? 위상도 다르고, 진폭도 달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이제 1, 0, 1이 써 있는데, 요런 신호 하나를 보내면서요, 결국 비트의 수는 몇 개? 비트는 3개의 비트를 동시에 보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속도를 3배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구상 진폭 변조, 앞에서 얘기한 QAM인데, 이 QAM은요, 실제로 우리가 초고속 통신망을 구성하는 기본 기술이 DSL이라는 기술이죠. 그렇죠? 뭐 XDSL, 뭐 VDSL, 뭐 이게 DSL 쓰죠. 그렇죠? ADSL 이런 식으로요. 요 DSL 기술에서 바로
이러한 변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아날로그 부호화입니다. 이 경우는 방송국에서 뭐 가수의 노래나 아나운서의 목소리, 뉴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집까지 전송해 주죠. 그렇죠? 전송해 주는데, 본래 아나운서의 목소리나 가수의 음악이나 뭐 밴드의 연주나 다 뭐예요?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방송 같은 뭐 710kHz 이런 그걸 이제 우리가 캐리어라고 부르는데 캐리어를 타고 우리 집까지 오죠. 그렇죠? 아날로그 캐리어를 타고 그래서 아날로그 부호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아날로그 부호화는 왜 필요하냐? 아날로그 부호화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귀로 듣는 음악이나 아나운서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주파수가 낮은 소리예요. 그죠? 주파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악 중에서요, 가장 높은 소리의 음악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4000Hz, 뭐 5000Hz 정도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를 내는 악기가 뭔지 아세요? 피콜로라는 악기가 있어요. 피콜로. 그게 이제 가장 높은 주파수를 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 주파수가요, 굉장히 전체 스펙트럼에서 보면 낮아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어떻게 해요? 2만 헤르츠를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제일 높은 소리가 2만 헤르츠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낮은 소리는요, 결국 이제 가청 주파수의 음향은, 에너지가 낮아서요, 약해서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 동시에 여러 곳에 이제 송출하고자 하는 것이 방송이죠.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서는 그 낮은 주파수의 아날로그 신호를 높은 주파수의 아날로그 신호에 싣게 됩니다. 실어서 보냅니다. 그것이 아날로그 부호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죠? 대표적이에요. 여기 뭐 몇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에 싣는 방법도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진폭에 싣는 방법, 그 다음에 주파수에 싣는 방법, 그 다음에 위상에 싣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있어서 각각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그 다음에 위상 변조라고 부르죠. 이제 방송에서는 AM 방송, 그 다음에 FM 방송이 있죠. 그렇죠? PM 방송은 들어보셨나요? 이제 그런 방송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신호가 디지털라이즈 돼서 우리 집까지 온다. 완벽하게 방송국에서 신호가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디지털 방송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 경우에는 이런 게 사용됩니다. 그죠?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절에는 요게 사용되는 거고요. 그죠? AM 변조나 FM 변조가. 보통 이제 AM 방송에서 이걸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TV 방송에서는요, AM 하고요, FM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TV 방송에서 영상은 AM 변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 집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음성은 FM 방송을 통해서, FM 변조를 통해서 우리 집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TV에서 음성을 실현하려는 이제 FM 요걸 잡아서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상은 안 보고. 보통 이제 FM 라디오에서는 TV에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대역을 좀 넓힌 그런 FM 라디오에서는, FM 수신기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제 아날로그 부호화는 방송에 사용을 하고 방식은 역시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뭐 대부분 한 셈이고요.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이 뭐 팁은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모스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죠? 모스와 최초의 전신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돈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이 몰스 부호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3개. 요렇게 이제, 미리 약속을 정해서요, 영어 알파벳을 표기할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 영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숫자도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SOS, 이거 언제 쓰는 거죠? 아주 긴급한 상황에 사용을 하죠. 그렇죠? 이 SOS, 몰스보로 표기를 하면요. S 한번 찾아볼까요? S를 찾으면, S가 어디 있나요? S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O를 한번 찾아볼까요? O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O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S는요, 짧게 3번, O는 길게 3번이죠. 그렇죠? 짧게 3번, 길게 3번.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이거 복잡한 거, 뭐 길고 짧은 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그걸 기억해가지고, 구조 신호를 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SOS는, 요 몰스 보호 중에서요, 가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짧은 거 3번, 길고 3번. 짧게 3번, 길게 3번. 그걸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SOS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음성으로 직접 구조 요청을 하면은 뭐 SOS 이런 거 기억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예를 들면 뭐 배가 이제 항해를 할 적에 육지하고 혹은 다른 배하고 이제 통신하는 방법이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몰스보밖에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이 옛날 영화를 보면은요. 이제 배가 조난당했을 적에 여러분 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렇죠?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거기도 어떻게 해요? 타이타닉호가 조난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통신사가 있어가지고요. SOS를 막 보내죠. 그렇죠? SOS. 뭐 복잡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짧게 3번, 길게 3번. 돈돈돈 쯔쯔쯔 이렇게 해요. 돈돈돈 쯔쯔쯔 이렇게 그것만 반복하면요. 그게 SOS가 되는 겁니다. 재밌죠. 그렇죠? 그게 이제 몰스보호입니다. 요즘은 이제 자주 이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가장 어떻게 해요? 원시적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유효한 그런 그 통신 방식, 몰스 통신 방식, 몰스 보호가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오실로스코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전자 장비 중에,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라는 것은 그 전기 신호를요. 전기 신호는 본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실로스코프예요. 오실로스코프고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것도 이제 아날로그 방식을 쓰다가 요즘 이제 디지털 방식을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코덱, 아까 잠깐 얘기 나왔죠, 그렇죠? 코덱.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소스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코덱을 거치면 이렇게 디지털 신호가 얻어지죠, 그렇죠? 코덱입니다. 코덱은요, 그 코더, 보호하기, 그 다음에 복호하기의 합성어가 됩니다. 코덱. 아날로그 음성 정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코덱을 써서 디지털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뎀을 써서 바꾼다고 하면은 다시 어떻게 해요? 모뎀을 쓰면은 아날로그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뭐 순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코덱하고 모뎀이 어떻게 보면 반대 역할을 하죠. 그렇죠? 코덱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모뎀은 어떻게 해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흔히 PC를 다루거나 동영상 다루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 어떤 건지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가 전기에 감전되지 않는 이유 이런 거 설명이 있고요. 모뎀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이렇게 아날로그로 바꿔가지고 전송을 하고 통신회선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도착한 쪽에서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코덱이 코더 디코더의 합성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모뎀도요.
요 모듈레이터의 MO 하고요. 그 다음에 디모듈레이터의 DEM 하고요. 요거의 합성어가 뭐예요? 모뎀이에요. 그렇죠? 앞에 MO 따고 뒤에 DOM을 따가지고 모뎀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왜? 변조하고 그 다음에 도착하면 또 복조하니까 뭐 모뎀 여러 가지 종류가 남아있죠. 예전에 PC 통신할 적에 사용하던 모뎀은 주로 이제 이런 모뎀이죠. 그렇죠? 내장형 모뎀. 그 다음에 뭐 양자 얘기가 있는데 이거 그냥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뭐 텔레그래프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 이미 나왔습니다만 몰스 통신이요. 몰스 통신. 1837년에 처음 발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1844년이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1876년에 전화 발명했다. 그 다음에 77년에는 뭐 상자 모양의 전화기가 등장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역사니까요.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 뭐 이런 전화기 기억나십니까? 뭐 이런 전화기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바뀌고, 또 요즘 이렇게 바뀌고, 전화기 변천사.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화망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의 전화망은요, 이렇게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죠? 연결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서요, 교환기가 생겨나죠. 그렇죠? 이건 아주 이제 옛날 교환기, 자석식 교환기. 사람이 이게 수동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교환기가 이게 중간에 있게 되면은, 아까보다 망이 어떻게 훨씬 단순화됐죠. 그렇죠? 단순화됐어요. 이렇게 이제 교환기가 하는 역할이 망을 단순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교환기 역사가 잠깐 나와 있는데,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자석식. 그래서요, 사람이 이거 그림 보세요.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앉아서 이게 이제 그 교환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발전해서 이제 자동식이, 자동 교환기가 이제 스트로자라는 사람이 교환기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자동식 교환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동식 교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크로스바 교환기가 이용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크로스바 교환기가 그 뒤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가 전자식 교환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전자식 교환기가. 넘버 원에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TDX라는 교환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제 전자식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식 교환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통신 역사를 한 단계 올려놓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TDX의 개발은요. TDX1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된 TDS100도 있죠. 그렇죠? 전화 네트워크는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교환기가 있죠. 그렇죠? 뭐 교환기는 뭐 시내 교환기, 시외 교환기, 그 다음에 중계 교환기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역할에 따라서요. 통신의 역사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미국의 통신의 역사는 이제 AT&T라는 회사가 처음 본격적인 통신 회사죠.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이게 전화망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할당 얘기, 그 다음에 뭐 지능망 얘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시면은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